저는 김하진입니다. 올해 70이죠. 지금은 대학병원 기계실에서 설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전 소방항공대 구조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지하 기계실로 내려가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할 뿐입니다. 제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있고 시침은 1시 17분에 멈춰있죠. 1998년 1월 5일 새벽, 그날 이후로 이 시계는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7층에서 시작된 화재였어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소리,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달려 올라갔습니다. 702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그 집에는 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7살 혼자 자는 게 자랑스럽다며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701호 문이 먼저 보였습니다. 문손잡이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조대장이었습니다. 원칙은 명확했죠. 가장 위급한 곳부터 구조한다. 701호 불길이 더 거셌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연기 속에서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시계가 무언가에 부딪혀 깨졌죠. 유리 파편이 손목을 긁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후배에게 아이를 건네며 소리쳤죠. 702호 내 아들 있어. 금방 데리고 나올게.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복도를 막았어요. 제가 702호 문 앞에 닿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 금방 올게.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던 작은 기침소리.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다른 대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구조대장이 죽으면 안 된다고, 팀이 무너진다고 소리치더군요. 결국 저는 한 아이를 살렸고 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게 27년 전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났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걸요. 2장. 지하의 남자 vs 하늘의 왕자. 병원은 2개의 세계로 나뉩니다. 위층은 밝고 깨끗하죠. 대리석 바닥, 최신 의료 장비,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하는 다릅니다. 어둡고 습하며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이죠. 저는 이곳이 진짜 병원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배관 점검을 마치고 부품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이동 동선 막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명찰에는 흉부외과 한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자신감이라기보단 오만함에 가까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카트를 옆으로 빼며 대답했습니다. 준영은 제게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오른쪽 깃불 뒤를 봤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화상 흉터가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구한 아이의 귀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침대 난간에 긁혀서 생긴 상처였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실할 수는 없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시설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태식 팀장이 태블릿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진씨, 이거 봐요. 신임 한준영 교수 인터뷰 떴는데. 화면을 보니 준영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메스입니다. 최고의 술기와 최신 장비만 있으면 환자를 살릴 수 있죠. 물론 다른 부서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겠지만요. 나름대로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정전 한번 되면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더니 우리가 없으면 수술실도 못 돌아가는 거 모르나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27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후에 배관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기사였어요. 영웅 구조대장 혐화 속에서 어린 생명 구해. 사진 속 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사진 찍힐 때 손목시계가 보였던 것도요. 왜 여기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3장 경보음에 흔들리는 사람. 사흘 뒤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어요. 산소 공급 압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들고 즉시 달려갔죠.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배관실로 가서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메인 밸브가 살짝 잠겨 있었죠. 누군가 실수로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밸브를 정위치로 돌렸습니다.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전체 과정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자동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 거였죠. 사이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어판으로 가서 경보를 해제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준영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수간호사 서미래가 그의 팔을 잡으며 뭔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 반응이었죠. 사이렌 소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만든 겁니다. 미래가 제 쪽으로 왔습니다. 하진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요.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들고 기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준영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렌 소리, 그 공포스러운 표정. 혹시 그 아이가 정말 준영이라면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팀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진 씨 말이 맞았어. 사람은 실수하지만 시스템은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신조니까요. 생명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지킵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가 있어도 전기가 끊기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최신 장비가 있어도 산소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죠. 그날 저녁 저는 멈춘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영이 정말 그 아이라면 그는 제가 구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 존재이기도 하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4장 지하 통로의 신문조가.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늘 지하 통로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갑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낡은 복도죠. 그날도 평소처럼 걸어가는데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봤던 그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흐릿한 사진. 1998년 화제 영웅 구조대장이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였지만 사진 속 제 손목의 시계는 선명했죠. 왜 이게 여기 붙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붙여놓은 걸까요? 이 병원과 그날의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같은 시각 12층 VIP 병동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준영이 재벌 회장을 진료하고 있었대요.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준영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죠. 최신술기를 적용하면 회복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운 방법이죠. 환자와 보호자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안했대요. 그래서 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수술실 정전 대비 체크리스트 확인하셨나요? 준영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한 우려 아닙니까? 이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그는 제게 와서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하진 기사님, 혹시 비상발전기 상태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미래는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발전기실로 내려가 1호기와 2호기를 전부 점검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오래된 장비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영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을 모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만 넘길 수 있다는 걸 아직 배우지 못한 거죠. 밤 10시 기계실을 나서는데 복도 저편에서 불이 켜진 방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60대 중후반의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병원그룹 한도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5장 폭우의 밤 전원이 꺼지다. 태풍이 상륙한 날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최대 풍속 초속 40m를 예보했어요. 병원 전체가 긴장 상태였죠. 저는 아침부터 비상발전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연료탱크, 냉각수, 시동모터 전부 확인했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기계실 모니터로 병원 전체 전력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이런. 변전실에서 누전이 감지됐습니다. 과부하였죠. 그리고 3초 뒤 병원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발전기 자동시동 시스템이 작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호기가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발전기실로 뛰어갔습니다. 2호기는 간신히 시동이 걸렸지만 병원 전체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무전기에서 미래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 기사님, 수술 2곳이 가동 중입니다. 3층 5할에는 소아 ECMO 환자, 12층에는 VIP 관상동맥우회 수술 진행 중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ECMO는 인공심폐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아이는 죽습니다. 관상동맥우회술도 마찬가지죠.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전원이 끊기면 환자는 위험해집니다. 저는 배전반 앞에 섰습니다. 머릿속으로 병원 전체 회로도가 펼쳐졌어요. 27년간 현장에서 익힌 경험이 작동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 ECMO 양압실 5할 조명만 살린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핵심 라인만 남겼어요. 로비 조명, 엘리베이터, 행정동 전원 전부 끌었습니다. 2호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계산했죠. 그때 준영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복구되는 겁니까?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래가 대신 대답했어요. 교수님, 지금 설비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준비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지금은 감정 쓸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수동 개폐판을 열었습니다. 메인 라인을 우회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장갑을 끼고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번 실수하면 쇼트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클립을 채우는 순간 손목시계 유리가 또 금이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2시 17분이었어요. 이제 된다. 릴레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5할 전원이 돌아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미래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3층 ECMO 정상 작동합니다. 환자 심박 안정됐어요. 12층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두 생명을 지켰어요. 6장 그때의 아이, 지금의 의사. 1시간 뒤 메인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1호기 문제는 시동모터 결함이었어요. 교체 부품이 필요했지만 일단은 2호기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실로 돌아와 손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기사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존칭을 쓰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준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책을 넘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력 배분은 시설팀장 승인이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준영이 눈빛이 불편해 보였어요. 감사보다는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만약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현장에서는 절차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걸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아. 한도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계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혹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구조대장님이십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지하통로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신문 스크랩 1998년 화재 기사. 사진은 모자이크였지만 손목시계가 보였어. 나는 그날 구조대장님 시계를 기억해. 1시 17분에 멈춘 시계. 준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금이 간 시계가 드러났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준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준영아, 넌 1998년 1월 5일 화재에서 구조됐어. 구조대장님이 직접 너를 안고 나왔지. 내기디 흉터, 그게 그날 생긴 거야. 준영이 손이 자신의 뒷불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준영은 이해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걸요. 실장, 사과와 부탁. 사흘 뒤 병원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윤 회장이 긴급 직원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저도 호출받았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지켜봤죠. 27년 전 저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한 구조대장님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아들을 잃으면서도 제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이 병원에 계십니다. 김하진 기사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이 제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 동안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했습니다. 사과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영이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이분 덕분이야. 준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주세요. 잘 살아주는 게 제게는 위로입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현장을 아는 의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수술 실력만이 아니라 안전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의사로요. 저는 준영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죠.
배우고 싶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전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사님이 계셨기에 환자가 살았습니다. 저만으론 부족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병원 전체 재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하진 기사님이 멘토가 되시고 각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거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준비하십시오. 준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27년 전 안았던 작은 아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 아이는 살아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8장 시스템이 생명을 지킨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재난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정전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ECMO 인큐베이터 수술 순입니다. 간호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준영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계실에 내려와 설비 점검을 함께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빠르게 배웠습니다. 하진 선생님, 이 밸브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3층 5할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그럼 백업은요? 여기 이 라인입니다. 수동으로 전환해야 하죠. 준영은 메모했습니다. 이제 그는 메스만큼 배관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전체 블랙아웃 모의 훈련 날이었죠. 회장부터 청소 인력까지 전원 참여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메인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병원이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체크리스트대로 움직였습니다. 비상발전기 시동, 우선순위 라인 확보, 환자 안전 확인,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준영은 수술실에서 팀을 지휘했습니다. 조명 확보 완료. 산소 라인 정상. 간호팀 환자 바이탈 체크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거나 오만하지 않았어요. 팀원들과 소통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15분 뒤 훈련이 끝났습니다. 전원이 다시 켜졌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훈련 후 저는 기계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장을 열고 멈춘 시계를 꺼냈어요. 27년 동안 제 손목에 있던 시계였습니다. 이제는 벗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벽장 안에 조심스럽게 걸어뒀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겁니다. 준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곧 갈 겁니다. 그가 제 손목을 봤습니다. 시계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죠. 시계는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으니까요. 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새 손목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시스템이 생명을 지킨다. 마이너스 준영 올림. 저는 시계를 찾습니다. 초침이 똑딱거리며 움직였어요.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작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앉았어요. 아빠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지키고 있단다. 시스템으로 말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속죄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새로운 체크리스트 같이 만들어요. 화재 대응 매뉴얼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좋습니다.